가격 대비 가장 가성비 좋은 차는 S클래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클래스에 가성비 나왔습니다. 근데 S클래스가 진짜 가성비 제일 좋아요. 입에다가 전기 모터를 달아야죠. 더 빨라져. 이 귀찮아하는 성격이 바빠 죽겠는데 올드카를 막 정비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1부 찍고 바로 2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구독자분들은 이거를 이제 뭐 며칠 단위 간격으로 보실 텐데 5분 쉬고 다시 또 2부를 들어왔어요. 5분 안 된 것 같아요. 네, 3분 정도 만에 케이크 좀 먹고 과일 먹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1편의 질문은 약간 제너럴한 질문들, 일반적으로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묻어보는 질문이었다면 부동산에 하나, 자동차에 하나, 그래도 터보님의 대표 전문 영역들이니까 이쪽에 나온 질문들을 조금 묶었어요. 질문 자체가 어려운 것들도 있고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온 질문들 한번 다 커버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 주식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존리 대표가 매체에서 말하는 부동산보다 주식에 투자해라, 사교육비에 투자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터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주식은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주식으로 좀 크게 돈 버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추천해줘가지고 이거는 정말 성장주니까 한번 사봐, 괜찮을까 해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 로 폭락했잖아요. 그때 사가지고 지금 뭐 수익률 80% 이상 먹은 주식이 두 종목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고 보면 주식을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한다고 얘기하기 그런데 대표적인 성장주 이런 것만 간혹 사고요. 짬짬이 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존리 대표님, 전 존리 대표님을 뵌 적이 한 번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사실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왜 동의할 수 없냐면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제가 TV에서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도 보고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뭐 삼성전자 주식을 20년을 샀으면 부자가 됐을 거다, 뭐 이런 논리 외에는 다른 논리를 제가 촘촘한 논리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고요. 동의가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한국에서 재테크를 해서 부를 쌓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쌓았어요. 물론 뭐 제 주변에도 주식을 한 20년 하셔가지고 수백억을 벌고 옵션 선물을 해서 뭐 돈을 정말 많이 벌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늘려가고 중산층에서 중상으로 가고 중상에서 상류층으로 갔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게 첫 번째는 교육에 의한 전문직 어떤 그런 거였다고 보고 사업 빼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실제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면밀하게 따져보면 전체 계층을 보고 따져보면 존리 대표님의 말은 전혀 역사적 실체가 없다,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존리 대표님 말이 이제 성장주 위주로 투자해놓고 20년 기다리면 된다, 주식을 왜 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안 맞는 게, 제가 어떤 주식 고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좀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주식이 4개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옛날에 대형주였던 주식들을 사놓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있었으면 부동산 수익률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합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갖지 못하고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마치 뭐 대단한 신선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저는 그런 걸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증권가 쪽에 아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좀 물어보면 실제 이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펀드 수익률이 안 좋다 그래요. 본인 스스로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논리적으로 동의가 안 되고 실체적으로도 뭐 과연 그럴까? 이거는 좀 포퓰리즘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고로 부동산에 대한 터보님의 생각은 블로그의 글들 보시면 몇 개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참고 자료로 같이 보시면은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구나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두 번째 질문 제가 봤을 때는 핵심 질문 같은데요. 사회 초년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재테크는 부동산 vs 주식. 답이 이미 나온 것 같긴 하지만 대신 사회 초년생들에게, 왜냐면 이들이 바로 부동산을 들어갈 수 있는 애들 물음표가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둘 다 제가 하고 있지 않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상업용 건물만 투자를 하고 있고 주택은 그냥 내가 살 곳 한 가구, 전 더 이상 주택을 살 계획이 없고 나이너는 한다면 내가 만약에 매매로 분양을 받으면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어요. 전 주택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그냥 부동산 투자가 하고 싶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해지하고 싶으면 상업용 건물을 투자하는 거는 땅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제가 둘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은 거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솔직히. 재테크에 대한 건 나중에 따로 컨텐츠를 한번 가야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별로 답이 안 보이고. 네, 저도 재테크를 잘 안 합니다, 솔직히. 그 다음 질문인데요. 현재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이 치솟고 있는데, 거품이라고 그러겠죠? 이게 한순간 폭락할 수 있다,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지, 과거에서 마치 일본이 겪었던 부동산 폭락처럼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터보님의 생각은요. 1편을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은 될 수 있어요.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라는 말하기는 조금 속단할 수
좀 어렵지만 적어도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을 수 있고 이게 다운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거는 필요하다. 이게 1편에 나왔던 거니까. 저는 지금 뭐 이게 뭐 다 거품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2009년, 10년을 기점으로 점점 내리막을 걷다가 2013년, 4년쯤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저를 찍고 그 뒤로 5년 동안 계속 상승장을 이어왔고 16년부터 19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그 20년 와서 통화량도 많아지고 대출이 막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찍는 일부 단지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상승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될 때고 사실은 2016년이나 5년에는 어느 지역에 뭘 사도 다 올랐어요. 다 2배씩 먹었을 거예요. 대출 꼈으면 4배 정도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소득 자료라든가 뭐 공급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물론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요. 제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봐요. 그 오른 것 자체가 다 거품이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깨의 선을 좀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고 또 보고 있어요. 서울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또는 빌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사는 집이죠, 뭐 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들 중에 라인원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묶어가지고 일단 라인원 실거주자로서 장단점 이런 걸 물어본다면 저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요즘에 DS 안남에서 조기 분양 밀어붙이고 있어서 입주민들 사이에 되게 반발도 많고 뭐 집단 소송 한 해 만에 막 이러면서 뭐 이러고 있는데 좀 복잡해요 관계.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교류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교류가 좀 생겨나고 있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주거 만족도는 일단 대부분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뭐 전환할 생각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막 이런 것들은 부동산 편에서 그냥 따로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인원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나중에 따로따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추가 질문들도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를 지금 압축해놔가지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 사진까지 다 찍고 있고 제가 미리 자료를 다 모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좋은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실거주자로서 그런 걸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할 시기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살아보고 그리고 좀 할 시기가 오면 그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유효할지 모르겠어요. 이사 가실 거라면 살고 싶은 아파트가 어딘지 알고 싶네요. 만약에 이 질문을 제가 한 3년 전쯤 했었으면은 그때가 한참 막 이제 집들 알아보고 여기저기 맞아요. 주말에 뛰실 때서 엄청나게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질문 같기도 해요. 네네. 사실 저는 그냥 여기 그냥 살 거예요. 패스. 내가 사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다. 갇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컨텐츠로 한 편 나올 뻔했던 몇 달 전에 진짜 고민하셨던 그 질문인데요. 한국에서 유독 아파트가 인기 많은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의 이유는 환급성이 좋죠. 아파트가. 고급 빌라는 잘 안 팔려요. 고급 빌라도 물론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뭐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하는데 팔리는 기간과 뭐 그런 것들 현금 회수율을 보면 고급 빌라는 한번 묶이면 답도 없어요. 진짜 잘 안 팔리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환급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죠. 고급 아파트라는 개념 자체가 2000년대 이후에 생긴 거예요. 이제는 뭐 나인원이니 더일이니 뭐 저기 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니 뭐니 뭐 고급 아파트라는 개념들이 막 들어서고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원래 90년대, 80년대, 70년대에는 아파트라고 하면 그냥 중산층들 또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그 공급용 그러니까 정말 많이 지어서 그냥 너 다 살아 뭐 그런 용도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뭐 고급 빌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택에 많이 살았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라는 개념이 바뀌고 고급 아파트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젠 돈 많은 사람들도 아파트에 사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 아파트의 역사를 보면 일단 왜 한국에서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그게 어떤 완전 대세가 되었느냐. 그렇죠. 다 모두가 아파트를 신뢰하잖아요. 너무 긴가 이게 또? 아니 그때 컨텐츠로 한 편 나갈 뻔했던 건이어가지고 네, 이거는 추 컨텐츠로 재밌는 주제 생각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주제구나 이게. 근데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환급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편해요. 정말 고급 빌라 7, 80억 이상의 막 고급 빌라로 가지 않는 이상 아파트가 빌라보다 압도적으로 편하죠. 뭐 많은 세대가 있으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최근엔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학교도 생겨요. 학교도 생기고 이제 보안도 또 많은 세대가 있다 보니까 좋고 정말 고급 빌라가 아니면 아파트의 장점을 대체할 만한 주거 형태가 없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 다음 네. 질문은 꼬마 빌딩에
이게 개념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질문 자체가 이거예요. 터보님이 현금 20억 자금이 있다면 그러니까 레버리지 가능한 돈을 20억으로 본다면 서울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꼬마 빌딩을 노려보시는지요. 최근에 부동산들도 여러 개 뭐 상권 분석이랑 하셨으니까 주목해볼 만한 지역이 어딜까? 어떤 형태일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뻔한 답인데 저는 핵심 지역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물을 살 때. 다 같이 올라가는 시기는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시기에는 핵심 지역 안에 있는 건물 또는 토지를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핵심 지역이라고 하면 이미 다 강남구, 나왔어요. 그리고 서초구, 뭐 성동구, 뭐 용산구 뭐 요 정도가 핵심 구역일 거고요. 물론 여의도도 있고 되게 많은 좋은 지역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부가 몰리는 지역은 다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을 잘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원님 부동산 컨텐츠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여기가 핵심 지역은 아니지만이라고 하는 곳들이 나오는데 거기를 빼고 나머지 지역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쪽을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은 진짜 오리지널로 전문인 자동차예요. 나는 자동차 원래 블로거야. 근데- 나 10년 차 블로거. 근데 여기 또 함정이 있는 게 다 자동차들 잘 하시는 게 아니라 슈퍼카와 고가의 차들 일반인들이 우아할 만한 차들에 오히려 엄청난 전문성을 보이고 계셔서 그 기준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나 잘 모릅니다. 갑자기 새로 나온 아반떼 이러면 나 이거 뭔지 몰라 하면서 계속 운전하고 계셨죠. 첫 번째 질문. 첫 차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차량들을 탔으며 전에 탔었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차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은 터보83이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제가 1년마다 정리하는 포스팅이 있어요. 그 포스팅이 되게 길어요. 자동차 다 못 탔다, 뭐 팔았다 이런 게 아니라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뭐가 생각나고 거기서 차를 타고 어딜 갔는데 그런 걸 많이 써놨어요. 뭐 정약용이 시도 써놓고 막 이랬는데 그렇죠. 시적인 표현까지 집어넣고. 제 모든 카라이프가 그 포스팅에 다 담겨 있고 지금 이제 A1을 재경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저도 손해를 되게 많이 보면서 자동차를 탔는데 그 당시에 정말 카푸어 생활을 했죠. 지금보다 소득수준도 더 낮았고 자산도 더 적었고 뭐 저보다 더 많이 타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나름 많은 차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해요. 시승한 차 말고 소유했던 차 25대 30대 될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한 다음에 자막으로 넣으세요. 꼭 제가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게 다 소유했던 건 아니고요. 신차로 산 차도 있지만 중고로 산 차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중고로 샀다 중고로 팔면 사실 손해 그렇게 많이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유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차는 첫 번째로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LP640 제 첫 람보르기니였고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추억들이 많았고요. 이유에 대해서는 포스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나는 차는 458 이탈리아 페라리 당시에 쭈쭈바라고 해서 제가 그 차를 데카를 하고 탔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었고 쭈쭈바 때문에 그때 이제 FCK라는 페라리 동호회도 했었고 윤영진도 했었습니다. 되게 어린 나이였어요. 그 당시가 30살이었나 31살이었나 그랬는데 그 당시에 페라리를 탄다는 것과 지금 타는 건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판매량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타는 사람도 훨씬 적었고 조금 더 유니크했고 지금은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675 LT 이제 토비 그 차도 유명했죠. 네, 정말 즐겁게 탔었고 참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벤타도로도 있고 뭐 최근에 샀던 차도 있지만 그 세 개가 그래도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터보님의 드림카는요? 저는 솔직히 드림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다 타봐서가 아니라 차에 대한 욕심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흥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일부 때 했던 질문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데 물질의 유한성 일부 때 그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내가 만약에 1억짜리 차를 탔을 때 10만큼의 효용을 느낀다면 2억짜리 차를 타면 20만큼 효용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효용이 줄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 대지바 아벤타도를 탔을 때 효용이 진짜 100이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훨씬 좋은 아벤타도로 SVJ를 탔는데 효용이 10분의 1도 안 돼요.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는데 그럼 결국 이게 뭐냐 물질로 얻을 수 있는 만족 효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진짜 와인도 똑같아요. 와인도 뭐 맨날 꽁띠 먹으면 뭐가 맛있겠어요. 자동차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차가 또 없으면 더 허전한 게 있으니까 또 차를 타려고 하는데 드림카라고 하면 진짜 내가 100억 정도 땅에다가 그냥 버려도 된다 이런 사람이면 저는 하나를 고르라 이런 파가니 존다를 사고 싶어요. 존다도 초기형 말고 마지막에 나온 뭐 첸케라든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희 A1에서 아폴로 저희가 정식 수입원이거든요. 아폴로랑 데토마스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폴로 행사 때문에 일본 도쿄를 갔었어요. 근데 도쿄 갔을 때 파가니 매장을 갔거든요. 파가니 조조가 있는 거예요. 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배경이고 뭐 다 떠나서 이게 정말 50억짜리 차를 내가 그냥 지를 수 있고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이런 차 한 대를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 정도? 그 외에는 저는 솔직히 욕구 자체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많이 톤이 다운됐지만 그때 그 생생한 감정이 그때 블로그에 한번 실려서 포스팅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이게 이 얘기였구나 하면서 맥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컨텐츠 한 편인데
슈퍼카를 타는 사람 중 진짜 부자 슬래시 사기꾼을 판별하는 법, 그리고 기억에 남는 사기꾼 썰. 하바닥은 항상 사건 사고를 많이 쳐서 매년마다 이슈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사기꾼하고 뭐 리얼 찐부자랑 뭐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보자마자 구별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자동차 바닥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기본적으로 내가 경제관념이 좀 투철하고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고 또 사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숫자에 대해 좀 예민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뭐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인데 내가 뭐가 있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 찐부자가 자랑을 안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그거는 사람 성향마다 다른 거예요. 논증의 의미가 없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건 감인데, 동물적 감각인데,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통찰력이 좀 있는 사람이면 자동으로 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의 소비 패턴, 습관, 하는 집, 하는 차, 돈에 대한 관념, 생각, 그리고 어릴 때부터 겪어왔던 그 숨길 수 없는 어떤 습관들이 있거든요. 뭔가 이틀이 종합적으로 다 안 맞는 네. 거죠. 그게 뭔가 삐걱거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거의 다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예전에 한 대표랑 영정이랑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그 뭐 자동차로 크게 사기 치려고 했던 부자인 척 했던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SNS에서 워낙 이거 화제가 되잖아요. 내가 이랬어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지? 그거 딱 보면 사기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알지 않아? 아니 그걸 왜 몰라? 그러니까 한 대표가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슈퍼카를 타고 안 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않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는 게,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나누는 이 경계선이 과연 뭘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했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이 경계선이 뭘까를 보면 무지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몰라요. 구체적으로 좀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그냥 A, B, C를 얘기했는데 누가 들어도 A, B, C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거를 모르지? 하지만 실제로 여기 섹터에 있는 사람들은 A, B, C가 연결이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SNS로 항상 그렇게 그런 걸로 사기를 치기가 참 좋은 거죠. 중거 집단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지인들 중에서 이거를 약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도 좀 이해를 할 텐데, 그런 사람 없이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표를 만나고 저 사람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최근 자동차 동호회에선 조금 핫한 얘기들일 거예요. 신형 S클래스가 공개되었는데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느낌표까지 뻑 찍었어요. 대형 세단의 S가 진리죠. 그래서 전 계약까지 1년 전에 걸어놨습니다. 와이프 차로 살려고. 집이나 차를 고를 때 개인적인 기준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집이나 차는 딱 두 가지밖에 안 중요해요. 예산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예산 안에서는 자기 취향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마 이 질문의 기준은 차를 고를 때도 이제 좋은 차를 많이 타셨고 그래서 그만큼 예산은 충분하다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롤스로이스를 가고 어떤 사람은 람보르기니를 간다 했을 때 그랬을 때 개인적인 기준으로 또는 선호도로 아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사람들이 이거지 할 것 같아요. 스포츠카 세그먼트 안에서는 전 무조건 하드코어 모델이 좋고요. 피스타라든가 뭐 스페치알레나 뭐 675나 뭐 이런 차들이 좋고요. 노멀 버전인 488이나 이런 버전들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안 껴요. 그냥 밋밋해요. 아벤타도로도 SV나 이런 차들이 좋고요. 왜냐하면 전 슈퍼카는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밖에 안 타고, 아무리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한 번 타는 거 정말 가슴이 뛰고 하드코어한 느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밋밋한 슈퍼카를 탈 바는 안 탄다. 차라리 롤스로이스나 타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편한 차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생각해요. 정말 롤스로이스처럼 가오까지 부리면서 편한 차냐, 아니면 S클래스처럼 잘 튀지 않는데 진짜 편한 차냐, 이런 차이인데 가격 대비 가장 가성비 좋은 차는 S클래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클래스에 가성비 나왔습니다. S클래스가 진짜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럭셔리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가성비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롤스로이스가 가성비가 떨어지는 차고 S클래스는 가성비가 진짜 좋은 차죠. 여담으로 요번에 그러니까 지금 현행 모델이죠. 거기 560i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어서 그 차를 타보니까 와 진짜 편안한 느낌으로는 전기 모드로 갈 때는 개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랬을 땐 더 비싼 차보다 오히려 가성비가 좋겠다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굳이 하자면 그 기준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다음 내연기관 차량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터보님의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보다는 원대식님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선호도는 있었죠. 그때 맞아요. 1시간 돌고 돌아 얘기해서 그걸로 맞아요. 끝냈는데 결국 돌고 돌면 나는 마지막 V12 자연흡기 엔진을 가진 차를 소장할 것이다. 그게 결론이었고, 그리고 내연기관 없어지겠죠. 결국은 어떻게 계속 생산하겠어요. 거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그것 때문에 지구온난화 문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 이제 패턴이 넘어가고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내연기관 차가 없어지는 그 시기가. 이제 입에다가 전기 모터를 달아야죠. 더 빨라져. 올드카에 대한 소유욕은 혹시 없으신가요? 솔직히 다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뭐 빌 게이츠만큼 돈이 많으면 올드카도 사고 하이퍼카도 사고 다 사겠죠. 근데 뭐 크게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크게 욕구가 없고, 왜냐하면 그 올드카 싼 것도 많고 비싼 것도 있는데 굳이 이 귀찮아하는 성격이 바빠 죽겠는데 올드카를 막 정비하면서 희열을
책임을 느끼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혹시 나중에 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부자가 되면 다이캐스트 모두 사볼까? 이 정도가 되면 모을지 몰라도 그 정도가 안 되면 저는 올드카는 안 살 것 같아요. 자동차 2부를 찍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사실 아까 전에 가장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차가 뭐냐 이 질문만 가지고 1시간 넘게 떠들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일부러 이제 너무 길어질까봐 줄인 건데 저는 10년 동안 많은 슈퍼카들하고 뭐 럭셔리카 되게 많은 차들이 있었는데 그 나이대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진귀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간에 돈도 많이 날렸고 시간도 많이 소비했고 여러 가지 열정을 소진을 했지만 여유가 된다면 그런 좋은 차들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신경도 남아있고 열정도 있고 이럴 때 물론 나이가 들어 타는 게 더 멋있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트랙을 즐긴다든가 뭐 좀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긴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솔직히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고 이제 돌아보면 그 열정이 예전만큼 살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차 자체에 대한 열정보다는 약간 비즈니스로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근본적으로는 차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이제 차를 저도 막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몇몇 기억에 남는 차들이 있어요. 퍼포먼테 같은 차를 제가 2년 전에 처음 탔을 때 진짜 설렜거든요. 야, 오랜만에 이런 설렘을 느껴본다. 최근에 아벤타도르 SVJ를 타고 딱 드라이브를 나갔을 때에도 야, 진짜 이게 차지. 근데 이제 자동차라는 게 어떤 차를 타느냐, 뭐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느냐, SVJ가 뭐 좋냐, 피스타가 좋냐, 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가 10년 동안 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저도 허세로 시작을 했고 뭐 지금도 허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차치품은 모두 다 그 가격 안에는 다 허영심이 한 30%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허영심이라는 게 다 존재하고 사치품이라는 취미에는 이게 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허영심이 있을지라도 좀 더 주가 되는 그리고 허영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이 비싼 취미를 하면서 내가 결국은 몇 년이 지나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얻어갔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했고 나는 이런 차 타는 사람이야 고작 그거밖에 얻어가지 못했으면 정말 저는 돈이 되게 아까웠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더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정말 윤영기의 동화 같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슈퍼카를 탈 때에는 특히 어릴 때 더 많이 받았고요. 그 감각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이제 식상해지고 효용이 떨어지고 그러면 더 이상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는. 그래서 이제 어떤 차를 타더라도 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극단적으로 생긴 그런 차들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들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주었느냐 배기음, 속도, 만났던 사람들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내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어떤 걸 주었느냐를 생각해보면 정말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들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시는 분들 중에 제 유튜브나 블로그 보는 분들 많을 텐데 저랑 똑같이 느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저랑 다르게 또 다른 분야에서 더 깊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저는 문학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차를 문학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래도 나름 카라이프가 10년 동안 헛된 시간은 아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름의 어떤 작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도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되게 즐거웠어요. 저희가 이제 3부를 꼭 갈 건데 이제 좀 목이 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3부도 기대해주세요. 3부는 마지막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